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입니다. 네. 또 또 늦게 오랜만에 돌아왔죠? 네. 맞아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아니죠. 이번에는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예? 아닌가? 내 불 내 불찰인 것 같은데? 저희의 예. 불찰이었습니다. 서로 저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의 불찰로 하고 다음에 또 잘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또 아주 좋은 주제로 또 돌아왔죠? 네, 맞아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목을 이렇게 지어 봤어요. 원치 않는 가업 승계. 해법은 M&A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좋아요. 왜냐면 느낌 파는 게 다행이야. 그죠. 왜냐면 우리도 답이 없거든. 예.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M&A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M&A일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또 저희 왈도 님께서 심도 깊게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좀 정보가 많아서 약간 속사포처럼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이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창 이제 7, 80년대, 90년대부터 해서 이렇게 쭉 경제 성장을 이뤄낼 때 그 주역이 되셨던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뭐 1, 2세대 오너분들이 쭉 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회사를 키우고 오시다가 이제 은퇴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그분들의 자제분들 뭐 2 세, 3세 분들은 이런 가업을 승계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유가 뭐냐고 한번 들여봤을 때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구조적인 이슈인데 "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이 좀 쉽지 않다." 이거는 사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있는 기업 혹은 뭐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가업 상속 관점에서 이 상속세가 부담이 된다라는 걸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한 해법으로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하는 제도와 그다음에 납부유예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는 상속세 중 일부를 감면을 해 주는 거고 어 이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절세 혜택을 주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이 되는 산업이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속한 다음에 7년 동안 가업을 유지해야 되고 또 고용 유지 의무 또한 부과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거든요. 왜냐면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할 때에 내가 기존에 우리 사업에서 운영해 오던 그런 고용 규모 직원 수겠죠. 그런 거에 한 80% 이상을 유지를 해야지만 이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사이클이 좀 적용이 되는 산업의 경우에는 사이클에 따라서 좀 유동성 있게 고용을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납부유예 같은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와 같이 고용 유지 의무는 없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거의 다 동일한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고 어 다만 이제 이 혜택을 통해서 가업을 승계받았을지라도 결국에 이 가업 상속 재산을 나중에는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여를 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상속을 받았던 사람도. 근데 그 시점에는 세액 납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상속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일 뿐이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혹은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관점에서 현금 흐름 압박이 꾸준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좀 큰 단점이다. 이게 상속세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 원인 중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 큰 이유는 아무래도 2 세, 3 세의 자제분들이 '가업을 승계받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겪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 이런 비슷한 소위 되게 재미없는 사업 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의 지원으로 해외나 혹은 서울이나 이렇게 인프라나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커리어를 처음 시작을 하는 것도 큰 조직에서 어 그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좀 선진화된 기업 문화를 경험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생활을 영위하다가 이제 "가업 승계해야 되니까 너 내려와."라고 하면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좀 더 밀집된 인프라 속에서 조금 더 재미없는 사업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좀 큰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업 승계를 꺼려하는 2 세, 3 세들이 많다. 어 차라리 가업 승계하지 않고 매각해서 현금을 상속받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본인들이 더 즐거운,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는 게 또 다른 핵심, 이 가업 승계 관점에서는 문제점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예. 이 포인트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매각하고 현금을 상속받을 때도 근데는 그러면은 세금이 안 내나요? 그때는 세금을 좀 적게 내나요? 아니에요. 그 이거 세금 기업보다? 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똑 물론 이제 세금을 현금을 상속받을 때 절세를 하기 위한 이런저런 방안들이야 많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 이 루트를 택한다라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그 '가업을 이어받고 싶지 않다. 내가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근데 왜 그러면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기? 만약에 M&A를 해서 이렇게 팔아서 현금을 받고 그냥 좋은 삶을 영위하고 싶은데 그게 왜 잘 안 되는 거죠? 그 왜 안 되느냐? 그쵸, 내가 그쵸, 그쵸. 매각을 저 하는 게 왜 안 문제점이 뭐냐? 되느냐? 예. 문제점이 뭐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매각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M&A 시장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가업을 팔고자 하니까 내가 매도인이 되는 거고, 매수인 찾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은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고자 하는 이 회사와 같은 산업에 있을지라도 어 이런 중소기업들까지 인수 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정도 회사를 내가 인수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 산업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내가 뛰어들어서 어 만들면 되지 처음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문어발 확장을 예전부터 많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한 가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런 전략적 투자자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의 하나의 큰 틀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업 승계 이슈가 있는 회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맞아요. 왜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얼른 이제 팔아야 되는 처지인 거니까, 그 오너 과의 이슈로 인해서. 근데 이제 사모펀드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은 이렇게 싸게 사서 밸류업을 시킨 다음에 팔아야지 내가 이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밸류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적절한 경영진을 찾아 가지고 그 회사에 시킨 다음에 이제 회사를 잘 개선시켜서 이제 값어치를 올리는 건데,
그 밸류업을 위한 경영진 관련 인사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방에 있고, 사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뛰어난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들의 커리어 트랙에서 선호되지 않는 옵션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 그다음에 또 하나 큰 이슈는 내가 어찌 됐지 이렇게 밸류업을 잘 시켜 가지고 값어치를 더 높였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개선시켰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수입 때 이제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내가 이걸 팔 때도 결국에 중소기업이 뭐 좀 더 성장을 해 봤자 그 중소기업이라는 틀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소기업 시장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M&A 시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국에 약간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내가 이 매물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내가 판매할 시점이 한다고 하면은 '그때 과연 매수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사모펀드들도 꺼려한다, 이 중소기업 M&A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M&A 자체가 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방금은 이제 매도인 관점에서 좀 이슈를 말씀드린 거라고 하면은 매수인 관점에서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죄송해요. 방금 매수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처음에는 이제 매도인 관점, 그러니까 나의 입장, 이 회사를 팔고 가는 오너가의 입장에서도 이 비상장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에는 실사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 이거를 실사를 하려면 엄청난 공수가 많이 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M&A 과정에서의 우려가 일단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M&A를 아예 시작을 하는 것 자체부터 허들이 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이 전반적인 M&A를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그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가 현재까지는 없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어 요지는 이런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가업 승계를 원치 않아서 이 회사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 회사를 못 팔게 됐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이 오너 1 세대, 2 세대는 은퇴를 해야 되는 거고, 3 세대, 4 세대는 뭐 다들 받고 싶지 않고 이 회사를.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자산 하나하나를 이제 매국해서 현금화를 하고, 이 회사가 결국에는 그 사업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뭐 파산을 하고, 뭐 파산이 아니라 이제 그냥 회사를 이제 없애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좀 큰 손실이다. 그래서 이게 이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상당히 그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군요. 이게 생각보다 그 문제점도 좀 큰 것 같은데, 이 구조적으로도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해소해야 그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도 이제 뭐 어떻게 또 그 개인들한테도 좋은 걸 텐데, 이런 해결하기 위한 어떤 뭐 방안들은 좀 강구가 되고 있나요? 이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민간뿐만이 아니라 관 차원에서도 좀 노력들이 있죠. 일단은 관 차원에서는 어 그 엄청 최신이긴 한데, 그 중소기업 벤처부 주도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 말 25 년도 12 월인가 그때 좀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 요는 기업 승계 M&A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진성 M&A 수요를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M&A 수요자가 전문 M&A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을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을 한다. 이게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M&A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허들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이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M&A 절차를 보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가령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적 보호를 위해서 이의제기 기간을 확보를 하고, 이런 게 각각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간들을 단축시켜서 M&A 절차를加速화하고자 한다는 게 좀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제 가업 승계 목적의 M&A 절차 전반을 좀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전문 M&A 자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관련 비용도 보조를 해 줘서 이 시장 자체를 M&A 시장 자체를 활성화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을 해소를 할 수 있죠. 뭐 가령 아까 이제 매도인이나 일부 전략적 투자자들이 이 M&A라는 옵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게끔 이 틀을 만들어 주는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어 결국에 이 '매수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허들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전략적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리 고려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딱 핏이 맞는 전략적 투자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결국에 이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산업에, 그다음에 그 밸류 체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 이 인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장을 하고자 하는 뭐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도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이러한 모든 교집합이 마련이 되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은 거고, 결국에 이제 또 다른 매수인은 측인 재무적 투자자의 풀을 좀 더 늘려야 되는 방안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관점에서 이제 이 관이 제시했던 이 두 가지 방안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어 이러한 관점에서 좀 새롭게 고민되고 있는 고려되고 있는 옵션들은 이제 매수인을,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 풀 늘리는 거 일단은 쉽지 않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업을 위한 인사 전략,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엑셀 옵션의 제약, 이런 허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매수 인 푸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 좀 최근 들어서 고려되고 있는 옵션이 경영진 인수 혹은 직원 인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회사에 있는 경영진, 그리고 직원, 한마디로 임직원들한테 이 회사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 건데, 어 일반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인수액의 10 에서 30% 정도를 그 임직원이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차입을 통해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흔히 저희가 말하는 LBO 그런 구조인 거고, 어 이거는 되게 테크니컬한 건데, 뭐 한마디로 그냥 특수목적 법인 SPC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경영진 임직원들이 출자를 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인수를 하는 그런 딜 구조다. 그런 LBO 구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구조에서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이 회사를 제일 잘하는 임직원들이 매수인이 되는 거니까, 인수 후에 이제 조직 구조 변화라든지 회사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리스크는 어 매우 낮다. 그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은 자금 조달의 한계죠, 아무래도.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한 12에서 30% 조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차입도 해야 되는데, 어 이 차입을 이들이 전문가 아닌 관점에서 잘 조달할 수 있을지도, 물론 이제 M&A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겠지만 여전히 사모펀드나 이런 진또배기들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이 임직원들이 매수 측에서도 그렇고 매도 측에서도 그렇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상충 문제들, 뭐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회사를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이후에 회사가 이제 저평가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어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임직원 인수 모델을 이제 플랫폼화한 스타트업이 또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 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리버티 랩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말포이 님께서 잠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예 급하게 좀 네.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임직원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지분은 어쨌든 그 단체 SPC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대표나 그 임원진들이 이제 어쨌든 이끌어 날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 매니지먼트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은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체험회까지 하시고 매니지먼트를 겸임하시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뭐 이제 리더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지 여쭤거든요. 어쨌든 임직원들이 비슷하게 돈을 이제 넣을 건데. 예. 그래서 좀 맞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런 단순히 딜 구조를 짜는 게 아니라 그 이 경영 구조를 짜는 것부터가 사실 허들이기는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많은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비슷한 금액을 출자를 해 가지고 이 인수를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위계 질서를 잡을지 그다음에 경영 구조를 잡을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는 것부터가 사실 엄청 큰 허들이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누군가가 마도를 잡고 사실 경영진 자체가 마도를 잡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 그 경영진의 구조를 그대로 인수 후에도 유지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큰 이슈는 없겠죠. 근데 어 직원 대다수가 좀 주도를 하면서 인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경영진을 찾고 또 그 구조를 세우고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리버티 랩스를 한번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버티 랩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이 임직원 인수 모델을 플랫폼화한 스타트업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3 년도일 거예요. 그때 이제 설립된 회사고 시리즈 A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유치했어요. 130억 원을 유치를 했고 SBVA 예전에 소프트벤처가 아니라 소프트뱅크 벤처스 어 였죠. 지금은 이제 SBVA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일게이트인데 등 되게 빅네임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투자를 받았을까?' 해서 봤는데 물론 이제 이 사업 모델에 대한 믿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거의 리드까지는 아니지만 큰 이 130억 원의 투자 금액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창업자 본인이더라고요. 30억 원을 이제 창업자가 이제 후속 투자를 유치를 했고 그래서 사실 이 VC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창업자가 나서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음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 라운드를 마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리버티 랩스가 "어떻게 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냐. 사업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결국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일단은 사들이는 거예요, 이 리버티 랩스가.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뭐 지분 100%를 다 사들이고 이 중에 한 5에서 10%의 지분을 임직원들한테 무상 증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매년 운영이 되면서 뭐 이익을 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의 50%는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리버티 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구매한 다음에 소각하는 데 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시간이 매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리버티 랩스의 지분이 계속 줄어들 거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임직원한테 처음으로 무상증여했던 5에서 10% 지분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리버티 랩스가 한 지분 20% 정도 그다음에 임직원이 지분 한 80% 정도로 이제 딱 구축이 되는 그 구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소기업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자안을 해서 그냥 매각을 하지 말고 임직원한테 자연스럽게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조를 짜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펀드 입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리스크와 단점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LBO를 할 수 없잖아요. 이 구조에서의 핵심은 영업이익을 그대로 배당을 하고 이제 리버티 랩스 본인들의 지분을 재매입하는 데 써야 되니까. 그래서 100% 자기 자본으로 임해를 임 그 이 딜에 임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펀드 입장에서는 이제 딜 볼륨 그다음에 향후 수익 관점에서의 업사이드가 많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엄청 큰 단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매각이 진행을 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큰 기대 수익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매년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리버티 랩스로부터 지분을 다시 사들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사들일 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뭔가 약간 프리미엄을 얹히는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과 이 기본적인 주식 매매에서의 수익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엄청 불리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단적으로 이 회사를 처음에 리버티 랩스가 산다라고 했을 때 EV, EBITDA 멀티플을 뭐 예를 들어서 5 배를 주고 샀다고 해요. 그러면은 "EBITDA 증감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연간 EBITDA 전액을 배당과 주식 매입에 올인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리버티 랩스 입장에서는 본전을 회수를 하는 데까지 5 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쵸. 물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현금의 타임 밸류 오브 머니 현재 가치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손해인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매년 50% 이 회사의 이익의 50%는 어 이제 배당을 주기로 한 건데 리버티 랩스는 매년 지분 매각을 통해서 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에서 얻는 수익도 매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이 회사에 재무적 성장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EV, EBITDA 멀티플을 주는 그 연수만큼 혹은 연수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를 들고 있어야지 겨우 본전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좀 엄청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 모델이 재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 낮은 멀티플로 이 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더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그리고 다른 재무적 지표들이 성장을 하고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좀 더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바라봐야지만 좀 유지가 되는 사업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 이게 좀 생각보다 이게 실과 뭐야 좀 득과실이 좀 있는 사업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 왈더님 말씀대로 리버티랩스 사업 구조에 쪼끔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 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이야기를 또 한 30분 안에 다 끝내셨는데 아주 굉장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시작하기 전에 30 분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딱 섭섭함처럼 30 분인데? 랩을 해 봤습니다. 아. 이 아주 좋은 정보를 간략하게 딱 알잘딱이죠. 알잘딱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특히 또 패밀리 비즈니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청취자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아직 뭐 젊은 나이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우리 팟캐스트를 들을까? 아예 뭐 대학생이실 수 있잖아요. 어제 뭐 아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지금 예 젊은 나이에 대학생인데 뭐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또 그 사회에 나가면은 어떻게 할지 또 고민하실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런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들, 제시된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약간 결국 뒷맛이 좀 찝찝했잖아요. '결국에 이게 맞는 건가? 문제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 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끼리 또 나름 한번 토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 뒀으니까 2 부에서도 한번 더 이거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이 제목이 물음표인 이유가 있죠. 이게 뒷맛이 항상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목이 물음표인 건데 한번 또 이제 물음표에 대해서 그 2 부에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는 주제라 왈도님께 좀 의지하면서 잘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좋습니다. 한번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제 의견을 한번 나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저희 2 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 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2 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입으로 다시 또 돌아온 저희입니다. 그 2 부에서는 그 가업 승계 M&A에 대해서 좀 더 저희끼리 깊은 대화를 나눠 보고자 하는데 왈도님께서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신 바를 말씀 주시나요? 이제 말코이 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보시지 않았으니 저도 예 사실 제가 뭐 승계받을 가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나름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이런 중소기업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중소기업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그런 에셋 혹은 직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더 잘 성장을 하려면 사실 이렇게 잘 성장을 해야지만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성장을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매수인을 찾기에도 더 용이하고 이 회사를 산 이후에 밸류업을 시켜서 내가 이 회사를 다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잘 성장을 고 '앞으로도 잘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된다라고 저는 그게 근본적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큰 이제 대전제는 이 중소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동력이 잘 확보가 돼야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유능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회사를 성장을 시켜야지 이런 구조가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어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은 이런 말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노답이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이제 개인의 커리어 관점에서 꺼려하는 성향도 있고 더더구나
이제 중소기업이 만약에 지방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워낙에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와서 중소기업에 일한다 이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답이 없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현재로서는. 근데 결국에 이게 잘 이 M&A 시장이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방 그리고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은 서포팅 에비던스는 가장 경제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뭐 뉴욕이나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지역을 막론하고 중소기업 혹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능력을 더 잘 발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들에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분야가 ETA라고 하는 건데 ETA가 Entrepreneurship Through Acquisition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Entrepreneurship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런 Entrepreneurship을 사업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좀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미국에서는 창업뿐만이 아니라 acquisition 그러니까 인수를 통해서도 이런 entrepreneurship 관련된 그런 이제 본인의 꿈과 미래를 펼쳐나가는 젊은 인재들이 많다. 이거를 한번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게 또 다른 용어로는 서치 펀드라고 되게 활발하게 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막 스탠포드였나? 어디 되게 좋은 MBA에서 학생들이 MBA를 졸업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직접 인수할 만한 회사를 찾아요. 중소기업 회사를. 어 이비타 기준으로 뭐 한 10억 혹은 10억 언더 이런 회사를 찾아 가지고 본인이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그 회사 오너들을 막 설득을 해요. 그다음에 설득이 되면은 이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본인의 그 분석과 사업 계획과 이런 거를 다 마련을 해서 투자자들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어 창업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창업자한테 대주고 그 창업자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본인이 그 회사의 경영진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회사를 키우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다음에 이 회사를 키워서 회사의 값어치를 이제 막 띄운 다음에 팔아서 본인한테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도 수익을 나눠 주고 그다음에 본인도 큰 이제 경제적 업사이드를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처음 이제 시작된 건 진짜 한 20-30년 전이고 지금 꽤나 활발하게 좀 활성화되고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가 한국에도 자리를 잡아서 유능한 인재들이 다 뭐 대기업 가고 어 뭐 컨설팅 펌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컨설팅 펌 제가 권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이런 그 entrepreneurship을 좀 창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서도 이제 좀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너무 두서없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 뭐 이런 데 아니 혹은 직접 창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가서 혹은 중소기업을 본인이 인수를 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루트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이 전반적인 산업도 그다음에 이 가업 승계 이슈로 돌아가면서 가업 승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M&A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 아주 훌륭하신 생각 잘
들었습니다. 저희 거의 기조연설급이었는데요. 저는 뭐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게 되게 맞는 말씀이고, 이게 정치인들도 이걸 듣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 들으면서 들었던 거는, 근데 한국에서 이거를 만약에 ETF 서치 펀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문화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특성상 영공 소유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웬 젊은 애가 와 가지고 나 인수하고, 뭐 인수는 한다 쳐요. 인수를 하고 난 후에 매니지먼트로 들어갔을 때 후가 저는 약간 좀 어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임직원들이겠죠. 그럼 이제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도 있을 거고, 막 20년 30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갑자기 젊은 애가 와 가지고 "나 이 회사 인수했으니까 내가 맘대로 이제 가자." 이러면은 어 기존의 임직원들이 생각보다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투쟁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한 한계? 뭐 리미테이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런 문화들이 자리 잡지 못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변화라는 게 사실 항상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변화가 항상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 나보다 연공설 관점에서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이것저것 오더를 내리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라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죠, 분명히. 꼭 엄청 젊은 미국에서처럼 MBA를 이제 막 졸업한 20 대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뭐 연륜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젊고 또 머리도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옵션을 고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다음에 사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연공서열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중요시되고 되는 문화라고 할지라도 이게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는 문화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그런 뭐 푸시백이라든지 허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틀을 깨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구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선구자들로 인해서 좋은 트랙 레코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를 좀 더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 당연히 처음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필요한 변화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당연히 저도 매우 필요한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공서열은 사실 좋은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막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선구자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잃을 게 없잖아요 사실. MBA 막 졸업하고 막 이제 MBA 했으면 돈도 없죠 사실. 그러면은 사실 잃을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40대 좀 초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한창 그걸 그게 잃을 것도 많으시고, 이제 커리어적으로도 이제 한번 삐끗하면은 좀 이제 쉽지 않으실 분들인데, 그렇게 딱 어떤 모험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해하고 있지 않나. 미국보다는 훨씬 더, 다른 이제 후구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저해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비단 한국뿐만 아닌 것 같아요.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뭐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문화들이 한몫하지 않나? 네. 그렇게 음. 생각하고, 쪼끔 더 뭔가 '한국의 문화에 맞는 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뭐 왈도님 말씀대로 저는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맞아요. 특히나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공서열과 같은 그런 문화적인 요소는 진짜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진짜 맞는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좀 도전에 인색한 경향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실패하는 거에 대한 안전망이 막 엄청나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국가도 사실 아니고, 왜냐면은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이력서에 커리어 패스 관점에서 한번 삐끗하면은 뭔가 다시 정상궤도 올라가는 데 너무 막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틀을 마련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나라 뭐 기관들 모태펀드 운영하면서 그 어 모험자분들 많이 집행하고 있잖아요. 사모펀드가 됐든 VC가 됐든. 근데 그 틀이 이런 서치 펀드 영역까지도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유능한 인재, 물론 이제 그 제도를 틀 마련함에 있어서 그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정말 뛰어난 정밀성을 보여야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잘 마련이 되면은 정말 유능한 인재들은 이거를 되게 유용하게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옵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는 이제 이런 엔트러프너십에 관심이 많고 꿈도 크고 뜻도 있는데 이 루트가 지금까지는 진짜 내가 직접 창립하는 게 밖에 없었어. 근데 이런 ETA 혹은 서치 펀드의 틀이 마련이 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엄청 혁신적이진 않지만 이런 중소기업들,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 되게 효율성을 개선시켜 가지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루트가 마련이 되는 거죠. 나한테 내가 이걸 잘 준비를 해서 펀드레이징을 돌면은 실제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도 좀 정부 차원에서 혹은 기관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면은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도 좀 보고 있어요. 어. 어 맞는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진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지원이 오면은 확실히 좀 더 도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은 창업 진짜 이제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그걸 막 거기만 이제 집중을 해서 그 자금도 지원하고 정책도 지원하고 하니까 쪼끔 불균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하면은 이런 가업 승계도 해결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의 좀, 네, 그런 '균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음. 맞아요. 이게 저희가 시작은 가업승계에 관련된 이슈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꼭 가업승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전반적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이 뭐 상대적으로 덜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유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있는 건 팩트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제도들이 잘 마련이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방과 서울의 괴리가 커 가지고 어 좀 다방면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 관점에서 이런 뭐 ETA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툴, 기능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인재 유입이라는 게 결국에는 ETA 관점에서는 매니지먼트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 좀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뭐 이바지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이끄는 대로 이바지가 되는 그런 것인데, 사실 인재가 뭐 그런 인재 유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직원들의 어떤 유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다가 제 생각인 거죠. 이제 뭐 말도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다시피 뭐 지방과의 그 괴리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그런 커리어 패스가
상당히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 어딜 가야 되고 꼭 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되게 남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고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가면 이제 뭐 거의 뭐 '인생이 끝났다.' 뭐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인재 유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심 인력부터 시작을 핵 핵 핵심 인력만이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ET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본인이 뭐 CEO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찌 됐든 제가 계속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이 회사 경영을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뭐 경영진의 핵심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이라든지 되게 업사이드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옵션들을 만들어 내서 영입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경영진이 새롭게 들어갔을 때에는 핵심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영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들을 차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 그렇게 핵심 인력들이 뭐 3 명이 될지라도 소수가 될지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을 하면은 회사의 매력도도 높아지면서 어 그 밑에 일반 임직원들도 이 회사를 좀 더 매력적인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을 만한 틀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뭐 많이 쌓이고 하면은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이미지도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중소기업에 가 가지고 일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방이라고 하면은 그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인프라도 자연적으로 뭐 확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게 말은 쉽지 그 세부적인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쉽지 않고 어 그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파운데이션으로서 작용을 하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토대가 마련이 되면은 여기에서 쌓아 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예, 물론 그 안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토대라도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맞는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이렇게 조금 이상적이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그런 좀 어찌 보면은 다른 방향에서의 성장 동력이잖아요, 사실. 대기업에 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도 좀 잘 같이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돼서, 또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좋은 어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요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한번 좀 기대는 해볼 만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좀 더 서구의 어떤 그런 것도 배워오는 추세니까, 예, 그런 또 적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런 분들이 좀 정책에 쪼끔이라도 쪼끔만의 지원만 있으면은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제 차츰 개선됐으면 좋겠고, 예,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름 너무 이제 그쪽에만 쏠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업 쪽에만 쏠려 있고, 그 돈으로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쪼끔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예, 정책을 좀 세밀하게 짜면은, 예, 월드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조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게 뭐 즉각적으로 뭐 실현 가능한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소기업 이슈가 워낙에 고착화된 이슈고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보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하나 낸 거고, 어 그거를 만약에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더 되게 치밀하고 세밀한 그런 계획들, 기획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다음 단계에 어떻게 연계가 되고, 다음 단계 연계됐을 때 이거를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선 어떤 인프라들이 필요하고, 그런 고민들은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예. 근데 어찌 됐든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있으니, ETA란 것도 있고, 이런 중소기업 관련된 이슈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니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어요. 네. 그 관점에서는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제 컨셉들도 가져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가업승계 이슈도.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팟캐스트의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그렇고 좀 다양한 주제들, 관점들을 소개하고 소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주 좋은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갑자기 중급쇼가 좋은 이유. 너무 바빠요. 아주 좋습니다. 이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좀 노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직까지는 이 나라 자체가 그래도 쪼끔 더 그 왈도님의 말씀대로 왈도님 말씀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는 이 ETA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쵸. 뭐 예,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합니다. 오기를 잘 되기를, 잘 정착하기를 기도하면서, 예, 그냥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는 점, 그 청취자분들님들도 각자 한번 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고, 뭐 하고 싶으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할 만한 가치 있다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내 꿈과 미래를 펼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요. 꼭 창업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기업이 다가 아니다. 그쵸. 창업이 다가 대기업 아니다. 컨설팅이 다가 아니다. 컨설팅이 다가 아니다. 유능하지는 다 컨설팅으로 가 가지고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또 아쉬워. 아니에요. 아쉬워. 아니야? 아쉬워요. 하여튼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마무리하실까요? 좋습니다. 오늘 1 시간 묵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네. 저희한테도 의미가 있네요. 좋습니다. 1 시간 딱 컷 하고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정도면은 왈도님께서 이제 ETA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니지먼트가 기가 막히시고요. 이걸 이렇게, 예? 이걸 이렇게 엮다니. 이렇게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잘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 또 다음에 또 뵙게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끝냈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이어 가지고 네.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